힘드시죠? 힘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이 힘들어 하시네요. 저도 지금 6시가 넘어서 지금 배가 슬슬 고프기 시작했는데 최대한 제가 짧고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끄죠? 네, 오케이. 오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생각인데요.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면 저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3년째 거주 중이고, 그리고 LA에서 그 전에 3년 정도 거주를 했고요. 그 전까지는 초중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마치고, 그리고 사회생활까지 한 4, 5년 정도 하고 이제 20대 초반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온 케이스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버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 이미 우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이렇게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면은 이제 드라이버가 와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운전자와 그리고 승객을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로 굉장히 유명하죠. 네, 우버가 굉장히 여러 방면의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우버 CEO가 멀티모달 트랜스포테이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우버 CEO, 복합 운송수단 모델에 대해서 말한다. 복합 운송수단이 뭘까요?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모르시죠?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45% 이상의 트립이 3마일 이하의 굉장히 짧은 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생각해보면 사실 도시나 이렇게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거리를 자가용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버가 생각해낸 것이 바퀴 2개 달린 탈 것을 옵션을 제공을 하자. 그래서 이 우버가 지난 몇 년 동안 바이크, 전기자전거, 전기 스쿠터, 그리고 오토바이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을 런칭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한 30국가지 이상의 시티에 그 서비스를 운영 중이고요. 사실 자전거, 스쿠터 하면은 그 모양이 있지만 이 마이크로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의 그 형태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바퀴가 2개 달렸지만 나중에 우주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바이크가 혼자서 이제 자율주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이런 마이크로 모빌리티 안에서 서비스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일을 하고 있고요. 예전 같으면 이제 우버 앱을 열었을 때 where to, 어디로 갈까라는 생각만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갈까? 왜냐면 A부터 B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B부터 C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고, C부터 D까지는 또 다른 스쿠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최종 목적지까지 여러 가지 그런 운송수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더해서 우버이츠 아시다시피 우버이츠라는 음식 배달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사실 여기는 없지만 우버웍스라고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도 작년에 런칭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 경험이 무엇을 할까? 이제 교통수단을 넘어서 우버가 여러 가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제가 이제 하는 일은 이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이제 있었을 때 유저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쉽게 인지할 수 있는지, 이런 복합 운송 수단과 그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에 대해서 이제 비전을 제시를 하고 디자인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사용자 경험 디자인, UI, UX에 대해서 일을 했던 건 아니고요. 제 전공은 사실 순수미술이에요. 목칠과 섬유를 전공했는데 거의 4학년 내내 4년 내내 거의 바느질, 그리고 사포질 이런 기억밖에 안 나요. 디자인 프로그램 같은 것도 거의 써본 적이 없고, 저는 제가 그냥 무형문화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난 장인이 되겠구나. 나는 이제 돈도 못 벌고 그냥 열심히 도자기 굽고 이렇게 바느질 하면서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취업은 모닝글이라고 문구 펜싱 회사에 제품 디자이너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제품 디자이너로 또 쭉 일을 하다가 한번 커리어에 큰 변화가 옵니다. 유통 마케팅 쪽으로 제가 전화를 하는데 굉장히 분야가 다르잖아요. 제가 사실 그 이유가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내가 디자인한 거를 한번 팔아보고 싶다.
근데 이걸 팔려면 이제 아이디어 기획부터 이제 마케팅하고 플랜하고 뭐 골까지 세우는 거를 그 프로세스,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다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첫 번째 회사에서도 굉장히 기회가 좋았던 게 세계 무역 박람회, 광저우 캔톤 페어라고 굉장히 큰 박람회인데 이런데 뭐 바이어나 셀러로 참여를 하면서 이런 유통 시스템 같은 거를 배울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근데 내가 이 회사에서 잘리면 뭐 먹고 사나 이런 걱정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다 프로세스를 다 공부를 하면은 내가 회사에서 직장을 안 다녀도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유통 마케팅 쪽을 좀 공부를 하다가 홈플러스라는 그런 리테일 회사의 전자상거래 본부에서 뭐 프로모션을 기획을 하고 그리고 세일을 어떻게 업리프트 할 수 있을지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또 딜레마가 와요. 다시 디자인 쪽으로 왔는데 그 이유가 사실 제가 숫자에 굉장히 약해요. 마케팅, 뭐 경영, 뭐 이쪽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세일즈 쪽은 특히 숫자에 굉장히 강해야 되거든요. 뭐 세일즈는 항상 계산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뭐 학창시절 때 뭐 수학 점수가 거의 뭐 100점 만점에 2점 받을 정도로 굉장히 수학을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숫자에 계속 친숙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오면서 나 다시 디자인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때는 이제 제품 디자인이 아니라 약간 그 비주얼 아트나 아니면 그래픽, 컨셉 디자인 쪽으로 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UI, UX 이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이런 메인 잡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서브 잡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회사를 다니고 그리고 그 이외에 제가 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메인 잡의 인더스트리뿐만 아니라 뭐 방송, 연예, 화장품, 뭐 패션, 사무 그리고 뭐 교육, 의학 여러 가지 그 인더스트리얼 그 클라이언트들이랑 일할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20대 초반 때는 굉장히 많은 아르바이트 했는데 벌써 기억이 나나요? 홍대 근처에 지금 아직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홍대 중고, 호바2 이런 데서 서빙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그 이외에 막 PC방이나 엑스트라 알바 그리고 뭐 안내원, 뭐 마늘 가게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많은 변화들을 겪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변덕스럽게 변화를 가졌나 한번 세워보니까 제가 커리어 기간 19살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13년 동안 이직 횟수가 5번 그리고 아르바이트 프리랜싱 횟수가 26번 그리고 산업 종류는 13개 그런데 연봉 상승률은 10배가 되더라고요. 워낙 뭐 처음 시작할 때 돈을 좀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상승률을 높일 수 있는데 좀 포인트는 좀 내가 이렇게 즐기는 거를 아무나 이렇게 막 하면서 살았는데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제 가치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면 사실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깡이 좋아져요. 굉장히 겁이 없어집니다. 내가 당장 이 회사에서 치사고 들어올 때 잘려도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한 일을 꾸준히 해가지고 뭐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도 있는데 제 성격 자체가 호기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일을 꾸준하게 못해요. 특히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은 계속 뭐 이것도 하고 싶고 막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이 옮겨 다녔어요. 이렇게 그런데도 이렇게 잘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취업 노하우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많이 변덕스럽게 일하다가 저 일을 하다가 뭐 인더스트리에 옮겨 다니다가 이랬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스펙도 없고 뭐 경험도 없고 뭐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잘 취업을 하냐. 그래서 좀 그 경험담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이제 디자인에서 마케팅 기획 쪽으로 완전 옮길 때 당연히 서류 지원하면 떨어지죠. 순수미술 전공했는데 경험도 없어. 마케팅 완전 거리가 멀어. 당연히 떨어지죠. 제가 한 방법은 사실 유통학원 다니면서 그때 팀장님이 세미나로 오셨었어요. 근데 세미나로 오시고 나서 이제 끝났을 때 제가 몰래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저 아르바이트라도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한두 달 정도 뒤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 아르바이트라도 해볼래?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 홈플러스 본사에 들어가서 처음에
처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저희 홈플러스 이 사이트에 보면 상품 이미지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자르는 거. 그냥 그 단순하게 그냥 이미지를 자르는 일만 한 3달을 했어요. 근데 이 팀장님이 저를 보실 때 보통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은 한 하루에 300장 이 정도를 잘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라도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포토샵에서 거의 500개, 600장 자르면서 이 포토샵 이미지 자르기에 신이 되어 있었거든요. 팀장님이 이렇게 감동을 오신 거예요. 너는 이렇게 단순한 노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니. 그래서 저한테 기획일을 맡기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획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그때 계획을 하고 그게 또 잘 돼서 전무님이랑 1대1 면접을 보고 바로 정규직으로 취업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이나 기획 쪽으로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인사팀에서 그때 설립일에 딱 2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취업이 된 게. 그래서 좀 신기한 경험이었고, 사실 우버 취업을 할 때도요, 제가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지원을 하지 않았고, 제가 부끄러운 말이지만 3년 전만 해도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 뭐야? UI UX 뭐야? 하나도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나 앱 플랫폼에서 한번 디자인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디자인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비헨스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 비헨스라는 웹사이트에 올렸는데 정말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한 몇십 통의 이메일이 와 있는 거예요. 뭐지? 봤더니 제가 한 작업이 그 비헨스 사이트에 노출이 돼가지고 피처가 돼서 다른 미디어에서도 많이 이렇게 피처가 됐더라고요. 그때 이제 한 실리콘밸리의 탑 10에 드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 애플 빼고 다 받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UX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이 또 어도베에서는 저보고 그 UX 디자인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고 유튜브 그 방송에 좀 나와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근데 거절했죠. 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 전문가가 아니라서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잘 취업을 해가지고 아직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스펙이 좋지가 않아요. 저는 집이 잘 살지도 않아서 흙수저, 동수저 사이. 요즘에 집값이 좀 올라가지고 좀 나아졌는데 어쨌든 집에서 20살 이후에는 너 알아서 먹고 살아라 할 정도로 20대 이후에는 20대는 제가 왜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토익 점수도 700점 이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나? 홍대 다니시는 분들이시니까. 학점도 F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졸업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 이거 CD로 메꾸는데 학점 F를 CD로 메꾸는데 굉장히 힘들었고요. 어학연수 경험도 없었고 포트폴리오 하나는 정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영어 초등학교 수준이었어요. 제가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이 정도 하는 영어 수준 가지고 있었고요. 회계 학위도 없고 해외 업무 경험도 없고 포트폴리오 있고 근데 제가 제 위치 파악을 잘해요. 제가 내가 남들하고 똑같이 지원을 하면은 나는 그냥 당연히 떨어지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토익으로 90점대 만들려면 난 몇 개월이 걸리고 학점 F 없애려면 또 몇 개월이 걸리고 어학연수 가려면 또 몇 개월이 걸리고 돈이 얼마나 들고 유학을 가면 또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들고 이런 걸 다 계산을 해봤을 때 저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공부를 되게 싫어해요. 책상에 앉아서 뭘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 거를 해서 이렇게 시간과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럼 나만의 길을 가자. 나는 내가 잘하는 이 깡으로 포트폴리오 하나 강화하고 내 스스로 마케팅 해보자. 라는 방식으로 이 강점을 강화하는 방식을 항상 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취업한 모든 회사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취업을 했어요. 아무 스펙 없이 그냥 밀고 들어가서 미국에 처음 회사 들어갈 때도 영어 안 돼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데 일을 줘봐라. 이메일로 일 줘보면 내가 해서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취업이 됐는데 신기하게 다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 좀 못하셔도 되고 꼭 똑같은 노력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고 이제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변화를 추구하잖아요. 네, 저도 그랬고 근데 자 굴레오분들 저도 이제 가끔 드는 생각이지만 이 노력이 끝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직장만 해야 되고 이제 결혼해야 되고 은퇴 계획도 해야 되고
지치잖아요. 나는 이렇게 맨날 노력만 하는데 내 삶이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저도.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노력만 해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헬조선 이 말이 이제 몇 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제 좀 핫한 것 같아요. 뭐 흑주석, 흑수저, 차별과 부조리, 뭐 M4 세대, 뭐 지옥불만도, 열정癖, 아프면 안 되는 청춘, 뭐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 헬조선을 벗어날 대안으로 아빠 나 한국 뜰래, 나 한국을 벗어나겠다, 이런 생각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근데 이 한국을 벗어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삶의 여유를 찾고 싶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더 나은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서래요. 그럼 보면 이 실리콘밸리가 되게 멋있잖아요. 딱 그걸 이루어줄 것 같은 그런 도시. 첨단 산업이 모여있고 높은 연봉에 인재들 모여있고 뭔가 내 삶의 여유를 찾아줄 것 같은 그 느낌. 네, 사실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 환경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연봉이 초봉이 거의 다 1억을 넘는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복직도 굉장히 좋고, 제일 좋은 건 이제 회사에 먹을 게 많아요. 항상 배고프면은 간식이랑 드링크, 주정물 같은 게 다 구비가 돼 있어서 내가 배고플 여력이 없어. 내가 항상 11시 정도 출근해가지고 5시 퇴근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넌 머리 이렇게 왜 염색했냐라고 하는 꼰대도 없고, 수평적 조직 문화 굉장히 좋습니다. 날씨도 안 춥고 안 덥고. 근데 여러분, 탈실리콘밸리라고 들으셨나요? 탈실리콘밸리가 말 그대로 개인이나 기업이 실리콘밸리를 빠져나가는 현상이라고 해요. 왜?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 굉장히 살기 비쌉니다. 기업 같은 경우 이제 비싼 임대료 감당 못하죠. 개인도 렌트비가 몇백만 원이나 들어요. 저는 이제 힘들었어요. 많이 벌면 뭐해. 다 렌트비로 나가는데. 그리고 다른 헬리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듯이 이 연애의 불모지입니다. 여기 남성분들 중에 실리콘밸리 가시고 싶은 분들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있네. 여자친구 데리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는 정말 맨 샌프란시스코, 이제 굉장히 연애하기 힘들어요. 남성의 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 여자 한 명에 남자 10명이 붙어요.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시고 오시던지 아니면 여자를 데리고 오시던지 이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의료비도 굉장히 비싸고 되게 좋아 보이는데 거리가 굉장히 더러워요. 그냥 노숙자들이 맨날 거리에서 똥오줌 싸고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치안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환경 되게 좋은데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해고가 굉장히 잦아요. 제가 미국에서 회사 생활하면서 거의 수십 명이 그런 동료들이 해고되는 걸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해고되냐면, 정말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너 왜 얘 출근 안 하지? 오늘 왜 얘 안 와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잘렸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방식이냐면 정말 바로 아침에 너 레이오프 됐어 라고 얘기하고 컴퓨터 바로 뺐고요. 그리고 그냥 빠이예요. 그럼 끝입니다. 이게 실리콘밸리 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의 그런 많은 회사들이 다 그래요. 그렇게 해고가 잦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 제가 변화를 수없이 느끼면서 생각했던 게 이 변화의 딜레마예요. 변화를 할 때마다 얻기만 하는 게 없는 거야. 처음에는 막 좋을 것 같은데 또 있다 보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또 보여요. 이 연애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었는데 처음에 장점만 보이다가 조금 지나면 막 단점이 보이는 거야. 헤어지고 싶어, 딴 여자로 옮기고 싶어. 근데 막 똑같아요.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이 장단이 함께 와요. 테크놀로지가 인간의 생활을 좀 편리하게 해줬지만, 사실 이 테크놀로지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이제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체를 할 거고, 수많은 그런 부작용을 낳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 변화를 왜 추구해? 노력을 왜 해? 이 노력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 근데 제가 생각한 건 노력에 그런 사람들은 노력이 보상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어. 사실 노력을 한다고 해도 보상이 항상 따라오는 게 아닌데, 이 노력에 배신당하는 순간 나 열심히 막 토익 공부하고 거기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취업이 안 됐어. 그러면 나는 이제 포기하는 거지.
노력의 실패는 노력은 필요 없다라는 그런 흑백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폰트가 좀 깨졌는데 어쨌든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이 한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100이면 90이 굉장히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방식의 노력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앞만 보면서,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면서 난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데 왜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막 달리고 있으면 저기 제 똑같은 선상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같이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지. 똑같은 방식의 노력을 선택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 노력을 할 때 이 노력을 왜 하는지 그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노력의 양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앞만 보고 달린다는 건 노력의 양만 채우려고 한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저명한 심리학자가 쓴 책인 내 스탠퍼드 성장 수업이라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과 포기하는 사람이 나누는 이유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즉 변화에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나누는 이유. 그 예시로 꾸준하게 운동한다. 이 꾸준하게 운동한다라는 목표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 구체적 동기가 다 달라요. 첫 번째 이유가 예를 들어서 회사 피트니스 센터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면 특별 수당이나 보너스가 나와서, 두 번째 내가 몸에 자신이 없는데 살을 빼면 자존감이 높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내 비키니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려고, 그리고 세 번째 운동을 하면 더 건강해질 것 같아서, 네 번째 내가 존경하는 운동선수처럼 되고 싶어서. 이런 여러 가지 동기가 있는데 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외부 보상이나 비교 심리에서 온 구체적 동기보다 내 내면에서 나의 생각에서 온 그런 구체적 동기들이 있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높다고 해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결론은 본인이 만약에 어떤 A 회사를 가고 싶다. 왜 가고 싶은지, 높은 연봉을 받아요. 왜 받고 싶은지 파다 보면은 그 구체적 동기가 외부 심리에 나온 건지 비교 심리에 나온 건지 내가 정말 원해서 하는 건지 그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정 성공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앞만 보고 달리시지 마시고 본인의 좌표를 만드셔서 달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면적인 동기를 찾고 이 변화에 대해 진정하게 그 노력에 대한 질을 이해를 한다면 분명히 앞으로 좀 살아가는데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가 이 노력의 굴레에, 죽을 때까지 이 노력의 굴레에 갇혀 있다면 자기가 즐기고 싶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괴로워요. 저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 공부 안 해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거기에 힘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다영 연사님이 정말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에너지 넘치는 그런 진행을 해주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따가 질문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연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사분은 최명준님께서 연사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특강 제목은 나를 변화시키는 원리들입니다. 브로드컴에서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